강 사회를 맡은 박수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라운제나 이렇게 문학 강좌를 쉬었다가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김양숙 선생님의 체험적 작품 세계와 시적 공간에 대한 내면적 성찰 과정에 대한 강의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주 출생으로 1999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하셨고요. 2009년 한국시인상을 수상, 또 2017년 시와산문 작품상 수상 등 2013년 부천문화예술발전기금 수혜 등 그리고 시집으로 지금은 뼈를 세우는 중이다. 또 기둥서반 길들이기, 흉터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네 번째 시집 고래겹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네 권의 시집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체험적 작품 세계와 시적 공간에 대한 내면적 성찰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오늘 그 내빈 소개 어떻게 부모님께서 맡아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초여름 날씨로 무더운데 이렇게 김양숙 선생님의 문학 강의에 참석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멀리서 서울에서 우리 김갑의 시인님 배 선배님이시죠.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나온자나의 행사 때 참여를 해주시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김문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시흥에서 시흥에서 부회장이자 시흥인협회 고문이신 안봉호 선생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화 작가이면서 작년 재작년에 강원일보에 동시로 신춘문예 등단하신 우리 허나 선생님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 옆에 유미애 시인님, 내가 참 오랜 저의 친구입니다. 30년 지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영옥 선생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이번에 시집을 낸다고 표정 보느라고 아주 열심히 모습을 보고 내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박수 선생님 세자들도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평론가이시자 시인이신 홍명수 시인님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허뮤 시인님 옆에 유우식 시인님 워낙에 사람이 진실하고 시인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별명이 유선비로 통하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혜숙 시인님 그리고 부천 나온데라를 오늘날까지 실제로 있게 해준 장군이십니다. 정말 공헌이 굉장히 크시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민규 시인님 굳은 일 좋은 일 도맡아서 나온다라 아주 일꾼 중에 일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명 시인님 아주 아주 열심히 나온다라에 헌신하면서 이번에 또 시집도 한 번 내셨죠. 아주 열심히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 아니 근데 목사님은 왜 목사님 소개는 안 하시나요?
여기 박수현 시인님 소개를 하겠네. 아니, 저 아까 인사했어요, 저. 네. 여기 이제 라운제나를 여적 끌고 오시는데 정말 기둥이 되신 이 박영복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 어떤 세계적인 사진 작가이시면서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꽃식조를 강의하시는 전중호 선생님.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오신 강화에서 오신 박주순 선생님은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가지고 이럴 거예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여기 방혜선 씨는 공모전에 시가 당선돼서 이제 문단에서 활동하시는 방혜선 시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대가 정말 그렇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행사들이 많아서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오신다니까요. 예. 저 앉아서 할게요. 네. 마이크가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김양숙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있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권의 시집을 출간한 제가 시를 지으면서 마이크 없이 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직 마이크 들려요. 이편이 꺼도 돼. 소리 들려. 제가 시를 지으면서 감당했던 저의 체험적 시색과 시적 공간, 그리고 저만의 내면적 성찰 과정을 4번째 시집인 올해 겹의 사생활을 위주로 창작 과정과 주제 및 오브제 활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요즘 시에서 나타나는 경향,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경향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스토리텔링화 하면서 작품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를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어느 출판사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떤 시를 짓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장편 소설 같은 시를 짓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편 소설이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손바닥만 한 아주 짧은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 스토리와 기승전결이 모두 들어있는 소설이지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시지만 소설 같은 긴 시, 그러니까 시 속에 스토리가 들어있는 소설 같은 시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에 소설과 같은 스토리를 담아내고자 힘씁니다. 물론 짧은 시도 짓습니다. 저는 시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나름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기 위한 시도 인생이죠. 제가 시도하고 있는 장편의 작품들 중 하나인 고래, 겹의 사생활, 이 시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한 사내의 삶을 고래라는 시적 상관물을 가져와 지은 시로 사내의 삶의 터전이 고래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닮았다는 의미이며 이 시에는 젊은 아버지와 늙은 아버지가 모두 들어있는 시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래, 겹의 사생활, 김양수. 자신이 배어난 파도를 등에 지고 내륙 깊숙이 들어온 고래가 비치색 살 냄새를 그리워하오. 비가 도는 비린내를 찾아 떠난 급제의 바다. 떠돌던 유빙의 행적은 이미 사라지고 없소. 바다 위에 종족의 문양을 그리는 고래의 꼬리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나를 끌고 가오. 8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 해안가 검은 바위 위 고래가 한 마리 누워 있었소. 처음 본 고래였소. 실눈 사이에 비치색 눈동자만 아니었다면 커다란 바위로 믿을 뻔했소. 아이는 고래의 눈 속에 다른 세상이 있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눈을 감고 있다고 믿었소. 그리고 고래는 와글거리며 다가오는 발자국들의 영혼을 건너 다닌다고 믿었소. 그때 아버지는 말해 주었소. 고래의 관은 파도였다고. 바닷속에 뼈를 묻는 종족들은 거친 파도 앞에서 순해지는 법이라고. 그래서 고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캐를 닮은 비치색 바다를 갈망한다고. 그 후 우리 집 앞 바다는 비치색으로 빛났어. 고래의 고향 바다의 숲은 형언하기가 어렵소. 가끔씩 바닷속에 잠겨 숲의 관람자가 되어 고래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소. 심해까지 보내는 고래의 노래는 오묘하오. 고래는 긴 음절의 노래를 즐겨 부르오. 고래의 노래에 주석을 달고 싶어진 나는 목관 악기가 내는 소리를 배웠소. 몸 안에서 제일 큰 통을 울리며 서툴지만 음절을 길게 끌었소. 고래는 극지 가까이 도착하면 유빙 사이에서 깨어진 햇발을 은밀하게 즐기기도 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빙벽쯤은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이 있었소. 그러나 50분 또는 1시간이라는 제약이 목줄을 누르고 가속들을 어깨 위에 얹고 바다 위에 유빙처럼 뜬다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소. 그게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는 종족들의 숙명이라는 걸 알았소. 그림자 대신 물살을 낳는 고래의 몸에서 느리게 긴 음악이 흘러나오면 일가를 이루었다는 신호로 들었소. 이제 더 이상 목관 악기의 소리는 자라지 않았소. 항해할 때마다 희망을 끌고 다니는 고래처럼 내륙에서 죽음을 찾아다닌 사내의 무덤을 찾아 나설 것이오. 사내가 남긴 유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섬이 되었다고 들었어. 섬 깊숙이 감춰두었던 문장들을 꺼내 개져두면 가마우지 자세로 뱉어내야만 하오. 제일 먼저 뱉어낸 것은 갈색 눈동자였소. 삼킨 순서에 따라 나온다는 걸 깜빡했소. 몇 번째 삼켰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소. 비치색 눈동자라고 생각하고 뱉었는데 사라졌던 고래잡이의 시간이었소. 고래잡이 시간이 되면 사내의 심장 안쪽에는 늘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했소. 형이 상하게서 형이 항악으로 내려가는 경계에서 가끔씩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했소. 그게 살 냄새를 그리워하는 증세라는 걸 몰랐다고 했어. 그때마다 환부를 도려내던 사내의 모험담을 들으며 자란 파도가 있었어. 바다에는 늘 파도가 무성하고 바닷속의 숲 또한 무성해질 거요. 웃자른 파도가 고향집 마당에 착시 현상으로 다가오면 또 다른 사내는 바다를 향해 휘적휘적 걸어나가고 다 자란 아이는 뒷산에서 할미꽃을 꺾어 사내가 가는 길에 뿌릴 걸. 그림자보다
물살에 현혹될 때가 많은 사내의 모험담은 도시에서 계속 자랄 거예요. 고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경건해야 하오. 이제 숲을 떠나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변주되는 고래의 모험담을 관람해야 할 차례인 거예요. 시가 많이 길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길게 쓴 그런 시를 제가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제 몇 편씩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또 긴 시를 그렇다고 또 긴 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짧은 시도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한때 제주도라는 단어를 입속에 담아나는 것조차 가슴이 뜨거워져서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변방이어서 버려진 슬픔이 있고, 사람은 또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처럼 천형의 유배지였던 슬픔이 있고, 삼별초 항쟁이 마지막 항쟁터였던 슬픔이 있고, 4.3 사건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슬픔이 있어서 슬픔으로 찬란한 섬이지요, 제주도가. 역사의 소용돌이 현장을 늘 같은 거리에서 지켜보며 눈에 새긴 푸른바다는 지금도 끊임없이 해안가에 그날의 증언들을 하얀 파도로 베어놓고 있고, 역사의 사건 현장을 관통하던 거친 바람은 아직도 제주 사람들이 가슴에 그날의 무늬를 다시 새기는 슬픔조차도 아름다움이 된 섬 제주도. 이런 일련의 배경들이 제주 태생인 제가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이 시들과 날들이 되어 한 지점에 켜켜이 쌓인 시간을 역사라고 한다면, 그 공간에서 한 시대를 함께 산다는 것은 역사성을 공유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같다는 말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풍광을 공유하고, 같은 슬픔을 공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득 피를 깨우는 바다의 숨비 소리를 듣는 제주 사람들, 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외면하지 말아야 할 피 묻은 과거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를 고향으로 가진 이들은 모두 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 묻은 과거를 풀어내어 치유하는 일 또한 제주 시인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독 제주에 관한 시, 4.3에 관한 시를 많이 쓰게 되나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는데 제주에 관한 시, 4.3에 관한 시가 별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시도 사집에 실리지 않은 시입니다. 저기 텍스트를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왜 아픈 동백이야를 누가 한번 또 낭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편씩 낭독해 주세요. 제가 지적할까요? 저기 방혜선 씨 그렇게 돌아가게. 예. 왜 아픈 동백이야? 김양수. 사그락 물소리 너머에서 보내온 손을 지경해서 찍었다는 동백꽃. 동생은 나무의 핀꽃이 예뻐서 피사체로 찍었고, 가다 본 나는 떨어진 꽃잎에 포커스를 맞췄다. 아, 아픈 동백이구나 라고 문자를 보냈고, 언니 왜 아픈 동백이야? 라는 동생의 질문에 선뜻 대답해주지 못했다. 누이에게 가갸 거결을 남겨주고 돌담을 넘었던 외삼촌의 영혼이 꽃이 되는 얘기는 더욱 하지 못했다. 호승줄에 묶여 돌아온 외삼촌의 생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세워놓았다니, 따따따따따 따발총 소리에 혈흔은 나무 위에 흩뿌여지고 혈흔을 맞은 나무는 모두 동백이 되었다니, 달마저 눈 감은 밤 거적대기로 끌어안아
날마다 드나들던 서늘밭 격투기에 봉분 없는 묘를 만들었다는 할아버지의 얘기를 동생에게 들려주어야 하니 나무 아래 떨어져 눈 빤히 뜨고 기다렸을 동백의 시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오라비가 남겨준 가야 거겨로 천수령을 새겨 제단을 만들고 우리는 제단에 들러앉아 외삼촌의 목숨을 나누어 먹으며 동백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시는 이제 제가 겪었던 어떤 가족사 같은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동백꽃을 찍어서 보내왔고 그거를 받아본 제가 이제 보면서 지은 시예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의 시적 공간을 말씀해 드린다면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에게는 원초적 슬픔의 섬인 제주도의 368개의 오름과 산 그리고 어린 시절 나만의 공간이 되어 주었던 집 앞 두말치물이라는 용천수 등 제가 발을 디뎠던 모든 공간들이 시적 공간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살았던 동네들도 모두 나의 시적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작을 한다는 것은 빗물이 섬을 돌아 나와 용천수가 되듯이 스스로가 겪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피 속을 흐르며 뼛속에 자기만의 무늬를 새겨 두었다가 예술가의 상상력과 만나 한 편의 시나 소설 또는 그림,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살아가면서 만난 장소와 만난 모든 사물이 모두 창작 모티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지을 때 모티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오브제로 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리는 숫자의 겨울해는 제가 그 고시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시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뵈니까 가끔 문학회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학원을 하다 부도가 나서 가족들과도 뿔뿔이 헤어진 후 고시원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상황을 들으면서 오래전 조그맣게 프레스 공장을 하다 부도난 저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는 그때 제가 감당했던 어떤 상황과 그분의 상황을 엮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가 노숙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의 겨울행, 우리 안봉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숫자의 겨울행. 가끔 발톱이 제 몸을 후벼팔 때가 있다. 성난 발톱 아래가 쑤시고 고름이 지평을 넓힌다. 그럴 땐 무명시를 바늘에 깨어 고름을 간통해야 합니다. 고름을 짜내지 못한 노사장, 배낭 하나 걸러매고 역전을 배회했다. 노사장의 겨울행은 조그만 간의 공업에서 시작되었다. 제재 하청으로 1톤짜리 프레스 서너 대가 창문에 붙은 환풍기를 돌렸다. 이제는 물건 대금으로 100일짜리 어음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00일 선이자를 뗀 어음은 명동시장을 맨몸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은행에 집을 불능이라는 도장이 찍히고서야 부르기를 멈췄다. 창틀에 걸려있는 거미줄도 돌기를 멈췄다. 가전제품마다 딱지가 붙고 가족들 눈은 천영 노을로 붉게 물들었다. 털어도 털어내도 떼어지지 않는 붉은 딱지. 어느새 노사장의 눈에도 붉은 딱지가 붙었다. 어음 대신 노사장의 몸이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 기웃거린 곳은 고시원이었다. 1개월 선물이라는 소리에 몸에 금이 갔다.
금감 몸을 어딘가로 보내고 싶어진 노사장. 여고를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우유 한 병과 납품 기일에 맞춰 제품을 담아보내던 박스 하나를 구했다. 지갑 속에서 구겨진 마지막 그림자 하나 꺼내어 겨울로 가는 티켓과 바꾸었다. 몸을 동그랗게 말고 박스 속으로 들어가 역전 계단에 주저앉은 노사장.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온 겨울바람이 노사장이 남긴 박스를 향해 거세게 불어왔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숫자의 겨울행인데 그 노숫자의 겨울행을 그냥 숫자의 겨울행이라고 그러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를 지으면서 그림으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깃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 집단 감정으로 모아지거나 또는 개인의 감정이 사회적 감정으로 뭉쳐질 때 저는 깃발을 드는 대신 깃발 같은 시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농부 백남기 사건 때는 꿈틀이라는 시를 지었고요. 이태원 사고 때는 그 골목의 책장 풍경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시도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인재 사고로 숨진 김용균의 뉴스를 보며 아들이 출근하면서 마지막으로 메고 갔던 가방을 받아들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머니 마음에 감정이 이입되어 지은 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청년의 꿈을 어둠의 껍질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고 청년이 꾸었던 푸른 혈통을 가진 고래라는 시적 상관물로 매치시켜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적 상관물을 가져올 때 시적 상관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장 라플랑슈는 투사는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그것의 파생물들을 능동적인 양식에서 수동적인 양식으로 반전시켜서 시적 상관물에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인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와 그리고 어떤 자연물과 조우했을 때 시인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흥을 사물을 통해 표출하는 수단으로 시적 상관물에 시인의 내면을 투사시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시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와 동일성을 갖게 됩니다. 그 어둠의 껍질은 홍영수 선생님이 좀 어둠의 껍질 긴 양수 푸른 혈통을 가진 고래의 꿈은 수시로 무릎이 꺾였다. 한 번의 바람을 입고 난 후 입술이 수평을 이루면 고추 방경보다 멀리 나와 있는 나비는 오색 날개를 폈다. 바다는 고요해지고 나비는 오색의 불모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둠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계단 너머에 한 묶음의 색종이 어릴 때 옆집 아이가 갖고 있던 유리구슬이었다. 유리구슬을 겨냥하는 움켜진 집 속에선 초승달 형태의 꿈이 자라고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단을 올랐다. 계단 끝에 매달려 있는 시간을 분침으로 나누어도 한 번 나비를 따라간 시계추는 돌아오지 않았다. 별들에게 던지는 말이 관역에 박히는 시간이 되자 시는 콘베이어 벨트 모서리에 앉아 먹줄을 튕기며 입줄을 그었다. 하루를 먹고 하루를 뱉는 어둠 속에서 쿨럭쿨럭 내뱉는 연기를 묶어 지상으로 보내고 어머님의 남은 저녁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 별 하나 떨어지는 찢어진 페이지는 통좀 넘어 어머니의 흉터가 된다. 남기고 싶었던 말 대신 가방 속 컵라면 3개와 과자 1개가 유산이 되어버린 뉴스를 재구성하고 싶은 거고. 고맙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뉴스나 뭐 그런 데다 다 기록이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시로 기록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 편씩 써보는 편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시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무덤에 관한 시입니다. 얼마 전 일제강점기 울산 지역 조선인들이 귀와 코 1800개가 묻혀있는 6번째 귀무덤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 지역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조선인들의 귀무덤이 몇 개가 더 추가 확인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귀무덤이 마지막 귀무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는 남원 지역 사람들의 귀나 코를 잘라 가져가 묻은 귀무덤에 관한 시입니다. 저기 허명규 선생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나중에 욕을 좀 살려주세요. 매일 한 우기씩 상품용이 목까지 차오르고 바다에는 금강 구름까지 떠오르고 달에 기대어 금나했던 대한해 잠못던 바다의 주변은 밤마다 출렁거려 이제 일본으로 가자 해서 교토에 첫 발을 딛자. 그러나 교토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는 안 된다. 대한해협을 건널 때 멀미 없이 건너서도 안 된다. 남원 사람들아 춘향이를 앞세우고 교토로 가자. 히데요시가 숫자를 세워 호 영수종 또는 호 김사장과 바꿨다는 명장된 호. 일본 온 나라를 자랑스럽게 손해한 뒤 묻었다는 호를 찾으러 가자. 교토로. 우리의 심장 위에 붉은 피로 기록되어야 하는 12만 6천 불의 토가 묻혀있는 호무덤을 찾아. 하야시산이란 자가 호무덤은 야만스럽다 하며 기무덤이라고 바꿨다는 사실 앞에서는 피가 거꾸로 헛구치고 배꼽 근처에서 욕이 불끈 일어섰다. 호무덤이라 쓰고 기무덤이라 읽어야 하는 용문 역사는 다시 수레바퀴 위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불면의 바다 대한해협을 건너며 속 시원히 여기라도 하자. 이런 씨발라 먹을 수박이 저기까지 굴러가 버렸네. 고맙습니다. 제대로 살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6번째까지는 이제 추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와 코가 얼마나 일본에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분노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선거가 끝났죠. 여러분들도 모두 투표하셨죠. 저도 투표했습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면 해바라기가 되어 여의도로 몰려드는 군상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희망을 꿈꾸며 한 표를 행사하지만 다시 절망하게 되는 현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선거철인 4, 5월 공원에 가보면 꽃을 씌우고 있는 덮개가 황금색인 철쭉꽃이 있습니다. 그 철쭉꽃에서 황금투구라는 오브제를 가져왔고 결국 황금투구를 벗어야 꽃으로 피어나는 상황을 보며 정치인들의 아름답지만은 않은 행보와 상황을 역설적으로 만들어 본 시입니다. 제목인 우후우후에서 앞에 우후는 비온 후를 말하고 나중에 우후는 소의 궁둥이라는 뜻으로 세력이 있는 사람 아래 붙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박수호 선생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우호 봄은 가홍색 철쭉꽃이 황금투구를 보여 던지는 기도 한바탕의 소나기가 쏟아진 공원마다 황금투구를 덮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지요.
전장마다 철학을 벗어던지고 의리는 계획을 주어버리고 굴러떨어진 투구만 즐겨하죠. 먼저 벗어던진 자가 먼저 태양을 차지하는 1차 방정식이 난무하죠. 투구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속도와 기간 병행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4년이나 5년이 지나면 또다시 황금 투구를 차지하기 위해 채워지는 전장 황금 투구를 뺏는 자, 황금 투구를 뺏기는 자, 누가 누구의 투구를 벗기고 누가 누구에게 투구를 씌워줍니다. 당신은 황금 투구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부정의문으로 물어보면 예 라고 대답하면 부정의 긍정은 부정이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죠. 긍정의 답이 옳은 것인지 부정의 답이 옳은 것인지는 3차 방정식의 오류. 바람을 불러 물타를 치고 구름을 엮고 의자를 만든 사람들, 한류와 난류가 섞이는 경계에서는 무엇이든지 해초배를 하지요. 투구 중탈전이 벌어지고 황금 투구를 차지한 자 황제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갈기갈기 찢어진 몸을 가렸다고 무게를 잡지요. 암기에 가려진 문장이거나 주어가 사라진 문장은 당이면 죄로 만들어지고 나시면 태양 아래로 나온 자 끊임없이 꼬리를 자르지요.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난 후의 일은 광장에서 굴러다니는 황금 투구를 수고하는 일. 오후 다시 꿈을 꾸며 황금 투구를 쫓아 광장에 모이는 입의 행렬. 이 세상에 영원한 황금 투구는 없다는 팻말을 들고. 박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시를 읽어보면 어렵진 않죠? 그냥 우리 그 어떤 그 선거철이 되면 그런 어떤 그 여의도로 모여드는 뉴스도 또 그쪽을 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써본 그 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작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겪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피 속을 흐르고 뼛속에 자기만의 무늬를 새겨두었다가 상상력과 만나 한편의 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들레르는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철학적인 능력은 상상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상상하지 마라.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저 또한 상상력을 문자화시켜 보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나 소재 또는 시적 상관물이나 오브제의 상상력을 덧입혀 시를 짓다 보면 시의 스토리가 확장되고 시의 행간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시를 지을 때 영감이 와서 시를 쓴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 영감님이 바빠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끔 영감이 올 때는 단숨에 써내려가는 시들이 있는데 그때 단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30분이나 1시간 이럴 때 그냥 쫙 써서 내려가는 시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다음 시 슬픔의 제어 방식이라는 시인데 누구야? 오영욱 선생님. 네. 슬픔의 제어 방식. 김양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도움을 받고도 오지 못했다는 친구. 함께 울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손을 잡아주고 싶다며 전화가 왔다. 며칠 후 만난 친구.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끌고 낙지볶음집으로 갔다. 마주 앉아 3단계의 매운 낙지볶음을 시켰다.
마지막까지 그릇을 끌어안고 있던 산낙지. 제 몸을 죽이고서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매운 낙지에 콩나물과 슬픔을 함께 넣어 비벼 먹었다. 낙지보다 아버지의 시간이 목구멍을 넘어가며 덜컥거렸다. 집 귀퉁이 불상 하나에도 집착을 보이던 아버지. 집착은 세상에 대한 억울해하는 방식이었을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빈 그릇 위에 쏟아졌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내게 손수건을 내밀며 냈지? 라고 묻는 친구의 눈에도 눈물이 그럭거렸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그냥 어떤 시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써내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슬픔이 굉장히 응축돼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확 써내려지더라고요.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또 한 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아래층에서 또 시끄럽게 시작을 해서 한 편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낭만주의적 시관인 광기 혹은 엑스터시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고 닦는다는 고전주의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회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제들은 내 안의 항아리에 담아서 곰 삭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달이나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꺼내어 시를 짓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경험과 상상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시인의 경험과 상상력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얼마나 아름다운 문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시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살아온 현실과 환경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시의 시줄과 날줄이 되어 짜여지며 그때 본인만의 문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만의 문의인 오리지널티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시는 이번 시는 제가 오랫동안 내 안에서 곰삭였다가 꺼낸 쓴 시입니다. 이번엔 누가 제가 네. 톡 도는 바람의 행복 김양숙. 나는 처음부터 성조가 있는 몸이었다. 손끝이 닿는 곳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달라졌다. 당금질로 태어난 몸에 치명적 문신을 새긴다. 영혼을 짊어진 쇳소리는 날의 끝에 길을 만들고 몸으로 우는 법을 배웠다. 몸 안에 갇혀있던 상처에 칼을 대고 움직이자 음은 처음으로 울던 그 동안의 역할을 바꾸고 소리의 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치는 여우를 만나면 대립과 마찰을 반복하며 달았다. 그날 출구가 없는 골목 담장 안에선 앵두가 익어갔다. 침이 고이는 계절은 대답 대신 짓이겨진 그림자를 내밀었다. 바람은 제 옷자락을 펄럭이며 담장을 넘었고 휘몰이 박자로 허리가 휘는 휘파람이 불었다. 심장을 두들기다 주저앉은 눈물은 닿는 곳에 따라 서서히 애절한 탄조로 완성되었고 눈물이 비워지는 동안 몸은 점점 뜨거워졌다. 이제 꼬깃꼬깃 구겨진 마음이 치명적 문신을 새긴 톱니를 타고 과거의 너에게로 굴러갈 일만 남았다. 조율사는 영혼이 닫힌 음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음의 끝을 잡고 허공에 외곽에 걸어놓았다. 전신주에서 오던 바람은
이제 허공에 구부러진 등에서 울 것이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시는 아직도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설익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성폭행을 당해서 그런 어떤 상처들을 이제 들었는데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설립게 되기는 됐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 어떤 성폭행에 대한 그런 어떤 구절들이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골목 담장 안에선 앵두가 익어가고 이제 침이 고이는 계절은 대답 대신 짓 이겨진 그림자를 내밀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 친구의 아니 그 아는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한번 써본 시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겠죠? 예. 분명히 선생님 오셨구나. 그리고 저는 그 언어의 유희와 상상력의 대화로 인간의 고통스러운 절망과 상처를 유희적으로 풀어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탁번 선생님의 시를 좋아합니다. 다음 시는 오탁번 선생님의 시풍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정명 선생님 읽어주세요. 불우한 오도 김양수 퇴근길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어 얼마나 걸었을까.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굵직한 사내의 음성이 발자국을 잡아당겼다. 등뼈를 뻣뻣이 세우고 최대한 천천히 걸었다. 다시 부르는 소리.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길바닥에 발자국을 꾹꾹 눌러 찍으며 이제나 처제나 기다리며 걷는데 다시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마지못해 돌아보는 느낌으로 돌아서 사내의 목소리를 찾았다. 들어올 때까지 보이지 않던 골목 어귀에 세워진 생선 트럭. 순간 사내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비린내가 확 풍겼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숙이고 돌아서는데 다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행간은 지워지고 음절로 풍겨 뚜렷하게 들리는 단어.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거보다 훨씬 더 맛깔스럽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살짝 어떤 내 의도대로 듣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나 그런 이제 뭐 문장들을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했거든요. 아니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속으로 이거 언제면 와서 나를 툭 건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생선장사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입니다. 갈치가 1,000원입니다.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유의적으로 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를 지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만의 시어집 만들기입니다. 시는 언어의 건축물이다라고 말한 하이데거의 말처럼 저는 시를 한 채 짓는다 생각하고 시를 지을 때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수집해서 나만의 창고에 모아두었다.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방법을 택합니다. 시, 즉 언어의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선 많은 시어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들을 모으고 또 모읍니다. 시어들을 모으는 일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시어집을 만들 땐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생각날 때라든가 또는 책을 읽을 때,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생각나면 스마트폰이 메시지에 적어둡니다. 심지어는 광고지를 보다가도 시상이나 시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를 제 메일로 보내요.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미래에 꺼내어 쓸 수 있는 그 풍성한 시어집을 볼 때마다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풍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시어집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집을 만드는 일은 시에 대한 나의 시적 자세이며 시를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시어집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시어집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90년대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주 어렸을 텐데,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그만 노트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왜 옛날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수책, 쬐끄만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뭘 적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게 뭘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의 시어집이었던 거예요. 보면 이제 뭐 생각나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쓰면서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대를 잘 타고 나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보면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 사실은 곱팡이라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곱팡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모든 거를 다 집어넣는데, 곱팡이라는 거는 창고 또는 광 창고 그런 의미인 제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어렸을 때 곱팡을 보면 우리 안방에 반 정도 됐는데, 거기 보면 갖은 항아리들과 드럼통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보면 거기 뭐 우리가 1년 동안 먹어야 될 뭐 보리, 조포, 저는 제주도기 때문에 쌀이 없었어요. 그냥 보리, 조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치 양식들을 이제 거기다 저장을 하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우리를 이제 키워 먹이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양식이 보관되어 있는 광을 어머니는 굉장히 정성 들여서 단속을 하고 닦고 이랬습니다. 가끔 들어가 보면 정화수가 떠나 있거나 작은 옹기 그릇에 촛불을 밝혀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곱팡을 정성 들여 쓸고 닦았던 것처럼 저 또한 시어집을 정성 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 맨 위에 있어요. 곱팡을 딱 하면 거기 내 시어집, 뭐 아니면은 또 내가 이제 갚아야, 신세진 분들한테 갚아야 될 어떤 거, 뭐 이런 것들, 병조사,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곱팡을 굉장히 잘 그냥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라는 것은 드러나는 양식이지, 그거를 밝히고 분석하고 규정하는 양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길, 시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인들을 보면 그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를 써서 돈 버는 일은 정말 없거든요. 뭐 물론 있기는 있는데, 개중에 얼마가 있기는 있는데, 보통 우리 시인들은 그냥 돈이 안 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냥 또 시라면 또 공부하고 모임 있으면 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존경해요. 또 시인들은 봄이면 예를 들면 냉이꽃 한 송이를 보고, 또 가을이면 나뭇가지 끝에 걸린 홍시를 보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시를 지어 독자의 가슴을 저리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풀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주가 과학적 인식 대상이 된 지금도 시인들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행성을 별로 보며 꿈을 얘기하고,
꽃을 물질로 보지 않고 사랑이나 연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도 물질에 혼을 불어넣어 물질 너머의 원초적 세계를 꿈꾸는 시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최초의 신은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언제 시를 짓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시를 지을 때가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문학이 우리 삶에 반영이듯이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저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바쁜 계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굉장히 많이 입고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겨울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러고 합니다. 이 기간에 제가 겨울에는 제가 써보고 싶었던 어떤 주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오브제를 위주로 쓰고 그것들에 대한 것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 맨 바닥에 자신을 엎질러 놓고 조금씩 스스로를 뜯어내며 사물의 본질을 찾아 작업하는 조각가처럼 시인 또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 자신을 맨 바닥에 엎질러 놓고 군더더기들을 뜯어내며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언어의 날을 갈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현대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시의 코드를 조금만 알면 시가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그림을 해설하며 안내해 주거나 또 그림 속에 감춰진 이야기나 예술가의 의도 등을 관람객에게 설명해 주거나 또 작품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전달해주는 작가와 관람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도슨트가 있습니다. 시에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도슨트가 있었으면 현대시, 미래시에는 도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독자와의 만남의 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도슨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제시에 대한 도슨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녹록치 않는 삶이 그런 시간 갖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네요. 그나마 오늘 장소와 시간을 내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해준 라운제나 박영복 목사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시간 받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다 되기는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할까요? 네. 예, 말씀하세요. 김양숙 씨 시를 읽으면서 참 언어가 화려하고 참 현란한 시를 쓰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이제 김양숙 선생의 시론을 들어보니까 어떤 단편적인 소설을 쓰는 것처럼 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다수의 시인들이 쓴 말 또 쓰고 상대방이 쓴 말 또 쓰고 하는데 양숙 씨 시를 보면 어디서 이렇게 현란한 시어를 갖고 오지 하는데 오늘 그게 조금 그래서 이런 현란한 시어들이 나올 수 있었고 또 본인이 일상에서 또 그렇게 그런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헬라는 언어들을 구사하는데 이 양반이 시에서도 이렇네 그랬는데 오늘 그게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시, 이 아픈 동백, 왜 아픈 동백이야? 이 시에서도 이 시가 갖고 있는 저기는 그 밑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주리 4.3 사태의 그 아프고 우리 역사에 참 아프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여기다 다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시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고 많은 그 역사의식과 그런 걸 갖고 시를 쓰는 시구나 했습니다. 좋은 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숙 씨.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고 어떻게 이제 끝나야죠? 네. 좋은 영광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이크가 이상하게 말씀을 부려가지고 조금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소리가 좀 작게 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이 건너편에 뭐죠? 몽골창 거기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식사비로 10,000원씩을 걷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가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서로 김양숙 선생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시에 대해서 또 묻고 싶은 걸 자유롭게 물어보고 또 우울점을 또 저희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를 못 해드린 분이 계세요. 저기 나중에 들어오셔서 김명환 선생님. 김명환 선생님 기다려주셨던 분들 많죠. 인터넷으로 김명환 선생님. 예. 그리고 같이 그 옆에 오신 분도 소개를 해드리세요. 여기 인천에서 예. 이제 조금 활동하시는 예. 만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한 마음이군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상순이라고 합니다. 박상순.